증권사들 보니까 막 4,000포인트 이런 얘기 하는데 4,000포인트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라요. 그렇게 빠르면 끌어내리거든요. 기회가 없죠. F1 영화 요새 되게 인기잖아요. 네. 결국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똑같아요. 이 연료를 F1 자동차에서 쓰느냐 아니면 진짜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에서 쓰느냐. 하이브리드는 똑같은 기름 가지고 되게 오래 쓰겠죠. 근데 F1은 그냥 한두 바퀴 돌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증시가 정말 단기간 내에 확 올라가면은 확 끝납니다. 짧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하이브리드 천천히 그냥 전기 한번 썼다가 기름 한번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조정이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빠른 상승을 원하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진단과 섹터 전망까지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든든한 두 분, 김선영 대표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네. 너무 잘 살펴주셔서 혹시 조회수 보셨나요? 네, 저 첫 번째 건 보고 네. 두 번째 건 못 봤는데 뭐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과장님도 보셨나요? 네, 저도 받고 주변에서도 연락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 시장을 보면 우리 대표님이랑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진짜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늘도 조금 더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진단 부탁드리고요. 먼저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지난번 이 시간에는 3000피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3000피를 넘어서서 연고점을 계속 경신해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부터. 저부터요? 네. 확실히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시각이 좀 확실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JP 모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한국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한 3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길이를 봤을 때 결국 5,000피를 가기 위한 전략들, 물론 이제 PBR 뭐 1.6배까지 만들기 위한 뭐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전략들을 시장에서 계속 내놓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추후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대주주가 아닌 일반 이제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PBR이 2.6배가 가면 한 5,000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지금 주도하는 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양도세 좀 시장이 부각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조선 방산주들이 이제 급등을 해왔던 게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물론 5,000피 가는 건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이제 개인 주주들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나는 게 좋은 시장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개인들도 같이 먹어갈 수 있는 좀 시장이 좀 올바른 좀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강조해 주시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쉴 때 됐다. 쉴 때 됐다. 네, 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여름이죠. 여름 7, 8월 되면 이제 다들 팔고 떠나요 합니다. 다들 떠나고요. 근데 이게 진짜 농담 아니고 월가도 그렇고 이제 국내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국내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월가도 여름 되면 다 가요. 다 이제 휴가를 떠나고 이제 그 전에 차익 실현 해놓을 거 좀 해놓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최근에 캐스우드가 메타 매도하고 로봇줄로 전환하는 거 보면서 이 누님도 올해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7, 8월쯤 되면은 조금 이제 수급이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물론 매번 그러진 않은데 저는 요번에는 조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연말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수급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지금 너무도 큰 이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내용인데 8월 1일 날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8월 1일까지 다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새 베센트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3분기를 넘기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거는 뭔가 큰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북적북적 할 때는 막 그래도 막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싹 사라지잖아요. 잠깐 쉽니다. 또 딴 거 없나 이런 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또 별 희한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괜히 또 그게 또 언론에서는 뭔가 지수가 빠지면은
그냥 수급 때문에 빠지는, 누가 봐도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건데, 뭐 과장님이 저같이 봤을 때는 에이 이건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야, 차익 실현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상한 거 갖다 붙이거든요. 뭐 CPI가 뭐 돌아서니 어쩌니 이런 거 붙이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쉬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하필이면 딱 그 여름 시즌에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만일 진짜 8월 1일 날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협상을 못 해가지고 세금을 그대로 얻어맞은 나라에 대해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질 거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 협상은 마무리를 잘했지만 그래도 원래 없었던 세금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계산이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큰 이슈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잠깐 수급이 좀 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3분기, 저는 3분기 내에 한번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도 지금 강도가 좋고 미국도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걸 뭐 끌어내리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얼마나 받쳐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확실히 괜찮고, 최근에 금융투자도 재밌어 하거든요, 되게. 그들은 원래 이제 장기는 안 하고 지금 사고파고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뭐 후배들 연락 오는 거 보면 막 올해가 기대된다 이런 후배들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과, 그리고 이제 그걸 얼마나 받아주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의 강도는 달라지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안 좋아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 밀리면 거의 3,000포인트 또 왔다 갔다 하겠죠. 네. 3,000포인트 깨진다 어쨌다, 역시 우리나라 증시는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수급 때문에 밀린 거고, 그냥 그들은 밑에서 사서 차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받으면 됩니다. 걔들도 원하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데 여름이니까 좀 차익 실현 좀 해놓고 잘라야지, 이것도 나중에 연말에도 평가할 때도 들어가고 반기 평가할 때도 반기는 지났네요. 연말 평가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3분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와 함께 큰 이슈가 사라지면서 수급적인 요인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굳이 뭐 전량 다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밀려도 올 연말에는 지수가 더 높은 데서 끝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 뭐 증권사들 보니까 막 4,000포인트 이런 얘기 하는데 4,000포인트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라요. 그렇게 빠르면 끌어내리거든요. 기회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요즘에 제가 얘기한 F1 영화 요새 되게 인기잖아요. 네. 결국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이 연료를 F1 자동차에서 쓰느냐, 아니면 진짜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에서 쓰느냐. 하이브리드는 똑같은 기름 가지고 되게 오래 쓰겠죠. 근데 F1은 그냥 한두 바퀴 돌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증시가 정말 단기간 내에 확 올라가면은 확 끝납니다. 짧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하이브리드 천천히 그냥 전기차 전기함 썼다가 기름함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조정이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빠른 상승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4,000포인트? 아니, 그냥 올해는 그냥 역사상 최고치 정도만 갈아치우는 정도. 그게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내년에 한 중반기쯤에서 4,000포인트, 뭐 초중반기에 그때쯤 그렇게 제일 이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도 좋다. 하지만 수급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연고점 경신해 내면서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상법 개정안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그 여파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법 개정 얘기가 하면서부터 되게 기업들이 이 대응이 좀 다르죠. 뭐 어떤 기업이 어떻다 이런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이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얘네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 된 거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이어지는 거라든지 풀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뭐 세계 뭐 몇 위국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거의 꽁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꽁지예요. 이거는 너무 이제 이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너무 쉽게 보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프지만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산적합니다.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뭐 상법 개정이 시작이고요. 산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프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구내염이 심해가지고 아침마다 알보칠 바르고 정말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발라놓고 나면 이제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아프지만 가야 될 길이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무서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겁먹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사줄 겁니다.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되게 강조드렸던 게, 뭐 상법 개정까지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 그냥 배당 성향만 올려봐봐.
외국인들 알아서 들어오니까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쳐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첫 스텝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다음 정책들이 또 계속 뭐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로 인한 조금 진짜 아픈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히 걱정돼가지고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시하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에 조금 좋다라는 말씀 들어봤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결국에는 이제 7월 초 이제 얘기 나왔던 3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더 보강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나 이제 그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나왔던 게 결국 대주주 양도세나 아니면 향후에 이걸 추진할 테니 대신에 군투세로 대체를 할 거냐. 결국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괜히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을 할 테니까 대신 여기서 나중에 너네들이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를 세수를 거두자. 이제 이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쳐다봤을 때는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분위기에서 결국에는 너네들이 원했던 목표가 이거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에 대한 걸쳐가는 하나의 그걸 디딤돌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단기적으로 빠졌다라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조금 준비 단계라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야 할 산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를 좀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세요? 좀 주식시장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좀 서포트 좀 해주자. 제발 좀 해주자. 그래서 저는 맨날 중국에서 안 좋은 얘기만 하긴 하지만 중국이 되게 부러울 때도 많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뭐 잘한다 싶으면 엄청 밀어주거든요. 진짜 정말 그 기업이 보조금을 못 받으면 망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잘하고 있죠. 워낙 잘하고 있고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뭐 삼성도 좋은 소식 나왔고 그리고 뭐 2차전지도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이 알아서 쓸어줘 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회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고 지금 좀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빨리 시행하고 그 폭도 좀 늘려가지고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너 돈 많이 벌어 밀어줄게. 뭐 엔비디아랑 해. 뭐 협상 어려워? 우리 도와줄게. 뭐 중국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막아줄게. 배리어 올려줄게. 뭐 중국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게 올려놓고 기업들이 돈 많이 벌고 기업들한테 법인세 많이 걷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됩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도 있지만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법인세 더 낼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데서 자꾸 뭐 걷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더 진짜 막 3배, 4배 번 상태에서 더 걷어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세수는 자연스럽게 전 해결될 거라 보거든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픈 부분이고 건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걸 뭐 수십 개를 이렇게 엮었는데 이게 하나 엔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하나의 선택을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엇박이 날 수 있어요. 휘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뭐가 먹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야 될 길이고 잘못되면 그냥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미국처럼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스타트는 일단 굉장히 잘 끄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강제성 요인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권사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강제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시장 경제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뭐 모든 것들은 굳이 뭐 큰 정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좀 잡아놓고 여기에 니들이 맞춰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물론 아픈 게 있을 수 있지만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과장님의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다른 시각이실지, 아니면은 일치할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계속 이제 호황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차 전지는 사실 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나오게 된 한 상황에서 지금 LG 엔솔이 실적이 좀 호전세가 나왔었죠. 물론 이제 드디어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NF나 이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엄청난 자금을 조달을 했고 공장을 지었고 고정부위 부담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향후에 그런 부채에 대한 관련된 해소에 대한 부분들 그러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조금 나설 차례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액공제가 향후에 뭐 매출의 뭐 10%냐 20% 정도를 이제 세액을 공제해주겠다. 물론 이게 사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매출 자체가 다 대부분 해외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시작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미국 쪽에 이제 IRA 저게 폐지가 더 크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장들을 적어도 하나 두 개 이상의 문을 안 닫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좀 나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효과가 좀 꾸준히 잘 시장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진짜 그 시장 이야기, 주식 시장 이야기로 좁혀볼 텐데 주도주의 자리가 궁금해져요. 지금 주도주가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없죠. 지금은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근데 이게 또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놈의 대장주, 그놈의 주도주, 그리고 투자자들은 무조건 1등주 찾고 대장주 찾고 방송만 켜보면 아, 이 업종의 대장은 이겁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함께 재밌는 거는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합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웬만한 전반적인 업종에서 다 올라와요. 근데 이게 한 업종이 세게 올라오면은 그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2차전지 오래 물려 계셨던 분들이 드디어 수익 전환했어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웬만한 업종들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 사이클 도는 느낌으로 이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분명히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같은데 왜 난 2차전지 왜 요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요 상황에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이겨내셔야 돼요. 결국 턴은 돌아요.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시작되거든요. 뭐가 하나 스타트를 끊어주면 시작되는데 그 스타트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잘하는 애들이 끊어줄 거예요. 지금 뭐 디스플레이도 파파방울씩 튀죠. 그리고 뭐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종목이 하나 상한가 가지고 얘가 왜 갔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 팍팍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없긴 하지만 만일 진짜 주도주 우리나라를 좀 이끌고 가는 업종을 사고 싶으시면은 네. 일단 무조건 투톱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랑 2차전지 일단 사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뭐 방산이든지 뭐 조선 이런 라인들은 지금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게 사실 우리한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 어떤 중국의 업종을 제재를 해주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최악의 악재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는 거. 제재 푸는 거.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져요. 조선, 철강, 2차전지, 뭐 EV라든지 모든 반도체 모든 분야들이 중국이 다 이제 반사이익을 지금 얻을 수 있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들은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일단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한 3분기쯤에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잡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이번에 나왔죠. 조정이. 근데 이게 또 SK하이닉스 나중에 또 얘기할 때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 자료가 또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 웃었어요.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공부나 좀 해라. 공부를 좀 합시다. 물론 그 자료를 얻기가 좀 되게 어렵긴 어려운데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작년 10월 달에 이미 SK하이닉스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의견 나와 있었어요. 걔들이 원래 항상 그렇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만일 진짜 어떤 업종이 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2차전지 쪽보다는 그냥 반도체 쪽이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미리 걔네들이 선반영돼서 조정을 주는 건지 사실 그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만일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밀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는 지금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봐요. 분할로. 모아가기.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모아가는 네. 전략 괜찮다 봐주셨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재 주도주 있다 없다 이거랑 네. 앞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일단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일단은 알토젠이 일단은 50만을 뚫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총이 아마 25조를 갔을 거예요. 일단은 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뭐 7월보다는 9월 쪽으로 지금 앞서고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빅파마 업체들이 결국은 M&A나 이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뭐 신약을 개발한다. 물론 이제 대략 한 33호까지 아마 자체 신약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지만은 신약에서의 경쟁력, 블랙버스터가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그러니까 신약을 도와주는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우리가 아마 2015년에 그때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이제 그 글로벌 해외 기술 이전을 했고, 제가 알기로 셀트리온이 2018년인가요? 그때 아마 바이오시미라를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DMO 뭐 나오긴 했지만은, 근데 알테오젠이 사실 이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가면서,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아스코 있죠, 뭐 바이오 USA, 물론 하반기에는 에스모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많은 바이오 회사들을 탐방을 가게 되면은 참 재미난 게 항상 매번 얘기들이 항상 미팅을 합니다. 항상 빅파마 업체들은 미팅을 한데 항상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점점 달라져요. 갑자기 저기 있는 뭐 GSK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갑자기 각과 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사실 AB의 바이오였습니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GSK가 너네 AB의 바이오한테 너네 우리랑 미팅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안한데 너네 언제 가니? 라고 진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그런 바이오 플랫폼의 이중황체나 SC 제약의 경쟁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 나올 계약들이 적어도 5건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확신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AB의 바이오도 일단 한두 건이 나올 거고 알테오젠도 2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도 한 3건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3개의 바이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기술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준비했던 뭐 바이오 시밀러들이나 이런 회사들 물론 아까 간세를 얘기를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간세 부담이나 영향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 생산을 하는 저기 어디냐 머크사나 저는 화이자 같은 회사들이 간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삼바는 간세 부담이 굉장히 영향이 적어요. 물론 셀트리온도 내년까지 재고를 보냈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간세 뭐 100% 한 해 만에 이건 사실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SK 바이오팜 말고는 사실 그렇게 영향이 있는 회사는 생각보다 적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전 기회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나왔고 바이오도 새롭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이게 되게 참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되게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제 주변 동생들이나 뭐 형들 보더라도 연말까지 뭐 내년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한 달, 나 지금 와이프몰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 정도 있어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뭐 올 연말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굳이 뭐 조정이 뭐 몇 프로 온다 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실 현금 있으시면은 차라리 지금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을 쭉쭉쭉 하고 계시다가 수익 좀 뭐 한 2, 3%씩 내시면서 그냥 식사비로 벌고 계시다가 이제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은 이때가 그때구나 싶으면 이제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얘는 그냥 뭐가 관련다 하시고 뭐 난 아이들 거 주식 매수해요. 뭐 아이들 뭐 나중에 딸 뭐 시집 갈 때 쓸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씩 담아두시고 뭐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내랑 미국이랑 잘 밸런스 맞추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조정이 있어도요. 올 연말에 아마 우리 이 자리에 12월 달 얘기할 때는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좋네요. 근데 너무 빨라요. 혹은 너무 느려요. 이런 얘기 아마 또 과장님이랑 우리 셋이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냥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올해는 그냥 고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언 갖고 계실까요? 항상 이거 우리가 지금 현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4년 전 코로나와 많이들 좀 비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소외주에 매달리지 말자. 맞아. 네. 왜냐면 딴 애들 다 가고 있는데 혼자 우리 거는 언제 가요라는 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갔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지? 그만큼 이제 시장의 이게 색깔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금방 이제 정신매 먹고 이제 아는 매니저 형이랑 얘기했는데 한 50대 막 그 본부장님 얘기하는 게 항상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외주 찾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 유행이었어요. 그게 한창 유행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날아가면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게 물론 삼성전자를 나쁘게 본 건 아니라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식의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제가 예전에 보시다 본부장님도 사실 이게 그 종목이 삼성 SDS였어요. 한동안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갔는데 자꾸 나한테 왜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랬죠. 글쎄요. 물론 이게 제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하정우 AI 수석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옛날에 날리셨던 분이고 지금의 색깔은 정말 20, 30대 젊은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만큼 비트코인 세대도 엮어봤었고 그만큼 빠르게 시장이 쭉 올라가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저는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던 애들을 그냥 잡자. 네. 뻥생이 더 잘한다 원래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전 투자를 하는데 두산 에너지 때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전인데 원전 아닌 애들 있잖아요. 막 그런 종목.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모를 때 네. 저쪽 네. 편에서 같이 가끔 옛날에 뭐 상한가도 한번 친 것 같아요. 막 그런 종목들 네. 거래량 없는 애들. 아, 네. 알겠습니다. 네임들을 고르자. 네,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반도체 내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두 분 모두 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좋을 거니까. 네. 실제로 좋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매수 버튼을 내가 눌렀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실적 개선세는 그냥 저는 그냥 여유롭게 한 4분기 그냥 보시라고 보통 이제 좀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우선 뭐 다른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금 소식들이 나오죠. 이제 해외에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HBM4 얘기가 은근은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에 실제로 있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사활을 거는 분위기고 근데 그 사이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쪽으로 많이 이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의 저력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나온 게 하필이면 이게 우연일치일까요? 우연일치 치고 너무 대단한 일인데 딱 SK하이닉스가 급락한 날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그죠?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9% 급락하고 삼성전자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무슨 펀드나 생기면은 뭐 우리 한국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그거대로 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한 23% 되려나? 그럼 이제 1억 투자하면 2,300만 원 누르거든요, 그냥. 거의 그런 걸로 이제 베이스로 하는데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만 한 23% 4% 되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정말 그렇게 잘 나갔다 하더라도 1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반도 안 돼요. 근데 4위권에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거의 30%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100개 종목인데 거기 보면 삼성, 뭐 SDI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합하면 그냥 한 40%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처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움직여줘야지 우리나라도 움직여줄 수 있다. 뭐 4천을 가니 5천을 가니 근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다? 절대 못 가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꿈이에요. 나머지 아무리 백날 움직여도 절대 못 가요. 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이제 뭔가 그동안은 이렇게 할 거야라는 그런 기사만 나왔고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갔는데 최근엔 뭔가 하나씩 좀 나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이 수율 잡으려고 이제 팔란티어랑 손잡았다. 이것이 보통 일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최신 반도체에 대해서 수율이 50%까지 올라왔다. 50% 이상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가야 될 길이 멀어요. 50%까지 안 돼요. 더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 다 내려놓고 완전 정말 극 비리에 있는 그 정보까지 다 오픈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서야 삼성이 정신 차렸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삼성 뭔가 반도체 하는 거 반도체를 하고 싶은데 삼성이 밸런스가 높은데 지금 삼성 계속 수율 떨어져. 그럼 뭐지? SK하이닉스 잘하고 있네. 엔비디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쫙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삼성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느낀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불만사항 두 가지. 첫 번째, 저기는 도대체 CEO가 언제 사법 리스크에서 나와요? 두 번째로는 저기 진짜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지분 구조가 왜 이러냐? 왜 이래?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를 알려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이제 뭔가 한번 해봐도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칭 된 거죠. SK하이닉스에 있던 물량들이 쫙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저는 그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그 투자 매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매력도가 살아나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또 지금 완전히 또 이번에 저희 와이프도 지금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네, 저도 지금 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밖에 안 잡혀가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휴대폰도 사실 원래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반도체만 살아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TV 사업부가 네. 사실은 거의 20년 연속으로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2위를 따라오고 있어서 이제 1위가 뭐 휘청휘청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헝가리라든지 막 이런 데 막 이동하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건 1등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2등은 1등 따라가면 되는데 이 1등은 뒤에서 따라오지. 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또 뭔가 새로운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삼성은 본연의 그 다양한 매출의 포트폴리오의 각 분야의 매력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주에 그 Z 플립이랑 폴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나왔을 때도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그 모멘텀으로, 핸드폰 모멘텀으로.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휴대폰 나왔다고 주가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폰도 막 아이폰 뭐 새로운 모델 나와서 주가 움직인다? 그건 잡조나 그렇죠. 애플과 삼성전자나 그런 기업은 되면 안 돼요. 특히 삼성전자는 되게 많은 걸 팔잖아요. 반도체 팔고 휴대폰 팔고 TV 팔고 냉장고 팔고 막 뭐 로봇 청소기 팔고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이 분명히 있어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하지만 이 중에 뭐 하나 꺾이면 심리가 꺾여서 주가가 못 가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주구장창 나는 오로지 반도체밖에 없어. 그래서 반도체 올라갈 때 얘가 탑이지만 떨어질 때도 또 박살이 납니다. 이런 장단이 명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잠깐만, 이번 7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번 3분기 실적부터 휴대폰 사업부가 좀 기대해볼 만하겠네? 3분기 실적 언제 나오지? 4분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휴대폰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오케이. 자, 4분기 초반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휴대폰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반도체는? 반도체도 좀 살아나는 느낌인데? 근데 그 사이에 만약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좀 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나와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였다. 뭐 반도체가 사실 저는 엔비디아에 넣기 시작했다라고 주가 움직인 것도 좀 그래요. 자존심 상해요, 되게. 삼성은 완제품을 파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아니잖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인 것도 되게 웃긴 일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 매력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휴대폰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쌓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가는 이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소멸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휴대폰 3분기 잘 나오겠죠. 근데 핸드폰이 잘 나오는 거는 이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좋은 겁니다. 이번 플립에 들어가는 거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갤럭시 22에 그 발열 이슈 있었죠. GOS 탑재 이슈.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를 안 썼어요. 안 썼다가 이번에 플립이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지금 플립보다 폴드 7이 더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거의 한 60% 이상 지금 사전에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수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쪽에서.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 물론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원래 수율이 30%에서 거의 한 50%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분기 파운드리 이번에 잠정 실적 결과로는 1분기가 2조 정도 적자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2조 안팎으로만 파운드리 적자를 풀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대중 제재 최근에 H20 칩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중국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원래 한 50억 달러 정도 적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4월 초에. 그냥 한 40억 달러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H20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3분기 때 본격적으로 HBM3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선방, 그러면 당연히 흑자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운드리 적자해서, 그리고 휴대폰은 1분기 때 선방했지만은 3분기 때 더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시장은 확실히 충분히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건은 뭐 엔비디아다. 물론 이제 오늘 뭐 샘플 공급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탄력도는 좀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에 또 엔비디아 이슈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큰 고객이니까. 사실 지금 삼성은 뭐 이렇다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랑 좀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커버해줄 만한 이제 누군가가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 중국도 필요해서 이제 거의 뭐 제발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삼성 그리고 AMD도 있어요. 그러니까 AMD 우리 리사소님이 좀만 힘내주시면은 삼성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음식이 많이 깔려 있다니까요.
나이프를 못 잡아요. 그거만 해결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저는 분명히 먹힐 거라 봐요. 네,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일맥상통하게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가 좀 터져야 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이번에 갔을 때도 전영은 부원장이 야 우리 AMD도 들어가고 브로드컴 들어가 우리가 뭐가 부족해 제발 한 번만 더 테스트해줘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단기적으로 그런 노이즈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번 목요일 발표죠. 결국 목요일에서도 부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없어. 시장이 커지는 거지. 삼성전자가 들어갔다 해서 우리의 가이드스 변하는 거 없다. 이것만 해주면 하이닉스는 바로 외국인 돌아설 겁니다. 그게 있고 또 일주일 뒤에 그럼 31일 날 이제 받겠죠. 정년 부분장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같이 올라가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고 물론 자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삼성전자 절대 안 된다.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들이 자꾸 뭐 여러 채널에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는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반도체 일단 담으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고민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하면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택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건 정말 편안하게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형이 소개팅을 했어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너무 이뻐서 소개팅해서 사귀었어. 근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삼성전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너무 섹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제재 해제됐어. 핸드폰 잘 팔려. 파운드리 해소돼.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이든 8만 원 갈 여력이 있고 SK 하이닉스도 정말 매력은 있지만은 처음 봤을 땐 그 매력에서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새로운 매력을 좀 더 발견하고 싶다. 물론 30만 원, 35만 원 갈 수는 있겠죠.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새롭게 12단 반도체와 이제 그 HBM4 쪽에서 그 선정 오히려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또 새로운 매력이 생기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거고 대표님께서는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래요. 와리프예요, 와리프. 그러면은 저도 삼성전자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빠진 이유가 되게 많죠. 수급적인 요인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가 겪었던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겪을 뻔한 거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나왔어요. 그 기업이 그 산업을 장악을 했어요. 거의 반 독점까지 장악을 했어요. 치고 나가 개발권 없어.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삼성전자를 엔비디아는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SK 하이닉스만 같았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냥 걔가 부르는 가격을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삼성을 응원하는 거죠. 야, 니들이 수요를 안 나와가지고 내가 SK 하이닉스 제가 달라내로 주니까 힘들다. 제발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와서 이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냐? 자,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칩이 필요해. 지금 한 100만 개 필요한데 자, 너희들 얼마에 줄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걔네 둘이서 엄청 싸워요. 더 좋은 제품, 더 수율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 싸우거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돼요?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 포인트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삼성이 치고 올라오면은 삼성이 좋아져서 삼성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제일 문제였던 게 뭐예요? 파운드리가 TSMC한테 했잖아요. TSMC도 좀 정이 없는 게 그렇게 오래 했으면 라인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으면 해줘도 돼요. 근데 안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젠성 형님 분명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하는 거죠. 야, 삼성 파운드리 진짜 엔비디아 야, TSMC 말고 니들인데 제발 좀. 근데 삼성이 진짜 말 파운드리 수요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수요는 높아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근데 생산량이 딸리기 때문에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공급량을 조절하죠, 가격 때문에. 근데 그럴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좀 더 공급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생산이 안 되니까 못 팔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생산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TSMC 긴장하죠. TSMC 이번에 공장 라인 2개 늘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에서 뭔가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캐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도 야 잠깐만 쟤들 이렇게 따라온다고? 야 라인 2개 증설해. 자, 야 엔비디아 잠깐만 와봐. 얘들아 우리 2개 증설했는데
조금 더 우리랑 행사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TSMC가 라인 증설했다는 게 그냥 나온 소식은 아니고 삼성이 뭔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확보해 놓는 거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이 올라오면은 엔비디아까지 같이 매력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래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거를 삼성이 치고 올라오니까 가격 경쟁을 하니까 SK하이닉스는 그 비싼 거에 못 파는 거예요. 내려야죠. 삼성은 뭐예요? 아, 우리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비슷한 퀄리티고 삼성 또 이 저력을 아는 회사들은 니들이 올라왔어 하면서 이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는 좀 뺏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파이는 커져요. 엄청 커요. 근데 이거를 커버링을 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배터리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떨어진다고 매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전체 매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 가지고 막 야 이제 뭐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은 뭐 배터리 가격 이 정도 떨어져가 양부터 떨어져서 되겠냐. 떨어지니까 루시드 리뱅 같은 애들이 사주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이거 가지고 뭐 매력도가 떨어졌다? 아니요. 매출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투자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간 게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황과 비슷하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올 연말까지의 기간을 놓고 수익률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덜 올랐기 때문에 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두 기업 중에서 어디가 막 절대적으로 낫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기업 모두 다 매력도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는 차원에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H20 관련해서 공급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에는 어느 정도로 좋은 소식인 건지 막연히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 비중 자체가 작은 거죠. 물론 이제 1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얘기한 게 전체 디램 매출의 50%를 HBM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아마 잡았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만큼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 8단 반도체 이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HBM3 이제 이쪽에 대해서만 이제 그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제로 HBM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억 달러입니다. 이게 원래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비중 자체가 실제로 엔비디아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한 13%?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한 7조 정도라는 건데 실제로 엔비디아면은 그건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몇천억 이상의 1조 가까운 정도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 때는 다행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에 대한 실적의 컨센이 약간 완전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H10이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조금 매력이 있는 기간이다. 물론 이제 빠르게 가동을 해야 되겠죠.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업일수나 이거 맞춰서 좀 실적이 좀 3분기 때 뒤바뀔 수는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그 8단 쪽에 그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HBM3가 비중이 좀 작은 것뿐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SK 하이닉스 경쟁력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메리트를 꼭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이야기가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TP 상향도 증권사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가격 라인 괜찮다고 보시나요? 다 너무 달라요. 한 7만 원대도 있고 8만 원대도 막 돌파한 TP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기간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좀 올려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위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똑같이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돌파하려면 확실히 엔비디아 같은 임팩트 있는 소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한 7, 8만 원대?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게 무리한 어떤 수치는 아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교수 죄송한데 네. 우리나라 증권사들 원래 설레발 되게 많이 쳐요. 네. 제가 딱 올해 주식 투자 27년 정도, 27년, 18년 정도 하는데 연초에 항상 발표하거든요. 올해 코스피의 상단, 하단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일단 저걸 누가 인턴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던져놓는데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증권사도 맞출 수가 없는 게 또 연내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얼마가 갈 거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 아니면 제 친한 동생들 만나면요. 저 그렇게 얘기해요. 형 이거 얼마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제가 걔랑 주식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애가 일단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형 다 발라줘도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러면 그런 습관 잘못 들이면 진짜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공부를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제 쭉 공부한 걸 썰을 풀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형 나 이래서 한 7만 원 갈 것 같은데 형 어떻게 이러면 제가 답을 진짜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형 그래서 얼마 갈 것 같은데 야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냐 지금 우주 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액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삼성은 지금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올 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올리는 거, 목표 주가 올리는 거는 뭐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뭐 재반대해야 될 거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공부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시장 파악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좀 보는 게 괜찮을까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고점에 간 게 아마 84,000원일 겁니다. 그때 간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월 달에 GTC 2024 열렸었죠. 그때 우리 젠선왕 대표님이 사인을 해줬죠. 그 사인 해줘가지고 삼성전자 드디어 들어가나 보다 해가지고 외국인이 빠르게 좀 올라왔죠. 84,000원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의 이제 흐름은 다르긴 할 텐데, 근데 확실히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작년과는 완전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만약 이거는 들어간다는 가정합니다. 일단은 내년에 AMD 350 시리즈랑 MI400 칩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AI 고객사들이 쉽게 엔비디아에서 AMD로 바꾸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죠. 물론 그 쿠다 플랫폼 그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브로드컴도 올해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형 이제 AG 반도체들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러면 과연 내년에 삼성전자의 뷰가 완전 전 뒤바뀔 수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대다수의 뭐 최근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둘씩 SK하이닉스에서 뷰를 살짝 삼성전자로 돌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말은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더 크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지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이나 중동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HBM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 이제 관건은 그거죠. 마이크론이 내년부터 얼마만큼 이쪽 시장에 들어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올해 CXNT가 제일 걱정입니다. CXNT가 올해 원래 점유율을 디자인 점유율 10%까지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경쟁에서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75,000원까지는 올해는 좀 무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가정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엔비디아 들어가고 파운드리 적자폭 완전히 해소되고 물론 지금 새로운 신기국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작년 이상으로도 난 내년까지는 좀 넘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강조해 주신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펀더멘탈적인 것들이 이제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일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그 가격 라인까지 가는 거 무리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골드만삭스 이야기 잠깐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비추던데 네. 일단 HBM 관련해서 시장이 너무 과잉 공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우려해야 할 부분인가요? 아니요. 되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오픈됐나 싶었는데 거기 보니까 작년 10월 달 자료에 SK하이닉스 업사이드를 40몇 프로인가 50몇 프로로 이제 해놨더라고요. 올라왔어요. 그만큼 올라오니까 지금 판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골드만삭스가 뭐 팔았으니까 뭐 어떻다 뭐 JP모건이 팔았으니까 어떻다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되게 기계적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펀드 매니저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있었던 뭐 십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펀드 매니저 수가 엄청 줄었거든요.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이제 MIT 수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알고리즘을 돌려버린 매매가 지금 미국의 거의 70-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일 모든 트레이더들이 사람이 말 매수 매도를 했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없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터지면 다다다다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중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이름만 보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외국계 회사들보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그 분석을 훨씬 잘해요. 네임밸류 그 하마예요. 하마. 근데 가끔 리포트 해외 것도 보다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안 하고 이건 우리나라 현실을 아나 싶은 게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투자할 때 네임밸류 있는 증권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골드만삭스 수급보다는 시타델이나 아니면 르네상스 펀드 같은 애들이 더 중요해요. 걔들이 이제 HFT라고 기계적으로 돌려서 퀀텀으로 이제 돌린 퀀트 펀드 하는 애들인데 진짜 단타 빨리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증권사나 다른 증권사를 타고 들어와서 매도하는 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좀 많이 주지.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렇게 던져놨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 팔아야겠네? 난 골드만삭스 팬이니까 팔잖아요. 2, 3개월 있어 보세요. 그럼 또 다른 골드만삭스 다른 팀에서 그렇다 해도 SK하이닉스 이런 거 나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밸류 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거는 그 자료 내에 작년 10월 달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40에서 50% 정도 했고 그만큼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매도한 거고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고 이제부터 다시 판단하겠죠. 왜? 걔들은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삼성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업사이드를 결정하겠죠. 근데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 SK하이닉스였어요. 이제 아시아 섹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SK하이닉스만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도 거기 동의하고 있고. 근데 그 자료대로 했길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무 네임밸류 있는 증권사들 너무 리포트 마음 쓰지 마시고 수백 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과장님처럼 실제로 보시면서 탐방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게 진짜 제일 라이블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한번 와서 보고 하겠습니까? 괜히 컨퍼런스 이런 건 뭐 슬쩍 하지? 전화 한 통하면 하지? 그것보다 분명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이 그런데 네. 과장님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네. 라이블리한 정보, HBM 시장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까지만 빨리 들어볼게요. 반도체 업황은 확실히 이제 뭐 하반기를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건 좀 맞다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뭐 스타게이트 뭐 계약 한 건도 없다. 그거는 뭐 나중 문제라 좀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이든 여러 지금 국가들이 빠르게 이제 AI 칩에 대한 물량들을 지표를 계속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쇼티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뭐 SK 하이닉스 든 뭐 최근에 이오테크니스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거는 일단은 하청 업체들한테 그만큼 신규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하반기는 더 좋을 수는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까지 정말 꼼꼼하게 대답을 다 해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 전략에도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원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이 정말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조정 그동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몇 배씩 올라왔던 주가라서 사실 저는 조정이라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사실 뭐 두산 에너비티를 대표적으로 들면은 오늘 한 6만 초반까지 내려왔나요? 한 15% 20%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는 행보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조정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두코바니가 이제 계약이 됐고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기 핀란드랑 저기 폴란드랑 루마니아랑 사우디랑 이제 하나둘씩 입찰이 다 일정이 좀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단순하게 저가 경쟁력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기술력을 할 거냐 일단은 적어도 우리는 바라카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만큼 인연점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에서 이제 하나둘씩 우리가 2, 3년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처럼 이제부터는 수주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당장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당장에 말하기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주가 쌓이면은 그럼 얘네가 그럼 4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이제 실적으로 쌓이겠구나. 이제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우리가 SMR이든 뭐 대형 원전이든 아니면은 뭐 원전 해체든 뭐 풍력에 대한 뭐 터빈이든 이게 하나둘씩 쌓아가는 이제 프로젝트가 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거를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모습이 좀 맞다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은 모든 아까 전 세계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준은 계속 나올 수는 있다. 결국 그 에너지가 어디다? 결국 원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빅사이클, 원전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원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실까요? 지금 과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차트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저는 차트 사실 볼 때 뭐 되게 막 21선 이런 거 잘 안 봐요. 뭐 물론 보긴 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에 딱 1년 전쯤에 이제 2024년도 5월 달쯤에 한 2만 원대 정도 주가 할 때 거래량이 그때 한번 되게 빵빵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제 고점에서 밀릴 때 정말 기초적인 거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꽉 한번 크게 터지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위에서 나와주거나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면 나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 그 정도 안 나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이게 무슨 조정이죠? 오늘 뭐 8% 밀린다고 이거는 오늘 뭐 좀 올라간다고 이건 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걸 조정이라고 보면 되게 웃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한번 확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 저는 지수든지 뭐 종목이든지 간에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서 달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형 이거 주가 뭐 왜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져 그러면은 넌 매일매일이 컨디션이 좋니?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니? 그럼 너의 연봉은 그렇지 않겠지? 왜 이렇게 농담 삼아 또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나 사실 주식이나 저는 보면 똑같더라고요. 쉬어야 돼요. 여름에도 휴가도 가야 되고 그래야지 연말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도 두산에너비티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한두 달 쉬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수급이 스위칭 되거든요. 네. 차익 실현하고 누군가는 이 가격에서 경쟁이 있다 보서 누군가는 매수하고 이렇게 한참 일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온 거예요. 근데 딱 지금 여름 시기고 지금 좀 이제 소강 상태 들어가는 시점이라 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는 조정이라 보면 좀 웃기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날 거라 보지 않아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에 대한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원전주 중에 대장주니까 근데 원전 꺾이는 거는 걱정하시기 전에 차라리 엔비디아 꺾이면 걱정하세요. 엔비디아가 모두 AI 시작이었잖아요. 엔비디아 꺾이면은 다 던져야죠. 엔비디아가 AI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나오면서 파생된 업종들이 진짜 많잖아요. 전력 전비 전비부터 해서 막 원전 관련도 결국 그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라는 이 테마가 사라지지 않고 엔비디아가 상승세 꺾이지 않는 이상 원전 관련 이 업종이 꺾인다?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전 최소한 뭐 한 1, 2년 이상은 이쪽 라인들은 중간에 조정이나 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올라갈 구간이 많다. 물론 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2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랑 지금 여기서 뭐 12만 원 가는 건 사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비싸지니까 더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업사이드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 좋겠고요. AI가 결국에 원전을 무대 위로 올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I를 엄청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AI 100조 투자. 이게 국내 원전업계에 앞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은 들리지만 앞으로 이 모멘텀을 갖고 수주를 더 많이 따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폴란드 쪽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준비 중에 있고 물론 이제 한 손을 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웨스팅하우스는 물론 이제 APR 1400을 일단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월 달에 그 MOU를 맺을 때도 물론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와 함께 가자. 이게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퐁티누프 2차 수주 계약이랑 물론 체코 원전 텀물리는 우리나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물론 이제 단순하게 SMR 원전 쪽을 빠르게 먼저 시행을 하겠죠. 그걸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물론 뉴스케이 파워뿐만 아니라 뭐 테라 에너지나 아니면 두크 에너지나 실제로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그 SMR 원전 하는 회사와 계속 꾸준하게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 프로젝트를 MOU를 맺은 회사들이 다 하나둘씩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때 실제로 같이 이제 소주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MR 원전이 보통 5년 정도 이제 완공 시간이 있죠. 우리가 대형 원전을 한 15년을 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SMR 원전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 빠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이슈가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 산업들에게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대표적일 거고 한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력할 이슈는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R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래는 막 원전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SMR은 포함을 시키겠다 하면서 좀 원전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SMR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좀 유리할까요? SMR이요? 사실 근데 저는 SMR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 숫자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형 원전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대형 원전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리고 이제 건설도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진짜 정말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도 있고 장점이 되게 많은데 가성비가 아직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SMR 관련주들이 기대감만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 그 기대감을 맞춰주려면 결국은 이제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나중에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랑 오랜 기간 동안 싸웠던 게 뭐 원천 기술 관련으로 싸운 것도 있고 물론 기술력이 뭐 우리나라가 뭐 좋긴 하지만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SMR을 누군가 물어보면은 나는 사실 SMR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물론 관련주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예전에 뭐 한번 큰 기업들이랑 해봤었던 중소형 기업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이거는 SMR 관련주로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는 아직 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과장님. 네. SMR. 네. SMR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전 주식과 펀더멘탈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먼저 일단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성비 여부는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이제 빠지겠죠. 그러면 일단은 가장 누가 여기에서 제 진두지휘하고 더 빠르게 하고 있냐?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1조 차입금을 빌려가서 하고 있는 게 제 창원 쪽에 이제 SMR 원전 공장을 짓는 건 이제 터빈 이제 공장을 이제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미국 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대형 원전 아까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야 이제 에너지 확보해야 돼 이제 대형 원전 언제 그 15년 20년 기다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일단 야 급한 것부터 빨리 해 이러니까 지금 SMR 이슈가 좀 시장에서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짓고 보자라고 측면이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25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시작되면은 그럼 30년에 일단 현금 흐름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기기에서는 일단은 뭐 두산에너빌리티고 보조기기에서는 뭐 한 BHI 정도가 낫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 차원에서 SMR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감이 확실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대장이네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BHI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4일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뭐 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뛸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횡보를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주가가 이제 작년 YOY로 2배가 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엔비디아 때나 아니면 뭐 예전에 삼성전자 때도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사실 저는 뭐 YOY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그 YOY 100%라는 그 수치가 사실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게 매년 이어질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타임 테이블이 맞춰질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뭔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거는 그래도 혹시나 또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가지고 우선 좀 볼 필요는 있는데 기대감이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처 저는 이제 숫자를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대감이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숫자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것보다 조금만 덜 나오잖아요. 숫자만 보면 대단한 건데 이게 안 나와? 이러면서 밀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낮춰놨는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전에 숫자 봤을 때 좀 떨어진 숫자인데도 잘 나오면 그거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어려운 거여가지고 일단 실적 그 발표된 그 시기 때쯤 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기는 봐요. 일단 실적이 그럼 중요하긴 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상승세, 이제 개선세, 그리고 이제 성장세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 주가만큼 과연 실적도 받쳐주는지 요거에 대한 밸런스도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중요합니다. 무조건 좀 중요해요. 지금 원전은 그리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놀았잖아요. 네. 논 게 맞죠. 쉬었다기보다는 그냥 논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빠른 회복이 필요한 대표적인 두 개 업종이 원전이랑 전 2차전지를 보고 있어가지고 중요합니다. 숫자 무조건. 네, 실적 중요하다고 봐주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실적 말고 또 저희가 보면 좋을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이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주 입찰 소식들이겠죠. 물론 이제 어젠가요? 일본에서도 지금 26년 만에 지금 원전 신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원전과 관련된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애들이 우리도 결국 원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결국에는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에너지 그 경쟁에서도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 자체가 원전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는 있다라고 해봤고 물론 이제 대표님도 이제 실적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 타임 테이블 모든 원전의 그 기업들이 똑같이 15년 뒤에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당연히 원전을 시작하고 도코바니를 예를 들면은 이제 삽을 떠요. 삽부터 뜨기 전에 뭘 하냐? 설계부터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설계를 보통 5년을 하겠죠. 이걸 가져가는 게 한전 기술입니다. 일단 한전 기술 적어도 빠르게 실적에 대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뭐 공사를 짓고 나면은 상업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한전산업이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한국전력이나 이때 걔네들이 또 자금을 또 가져가죠.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도코바니가 이제 설계가 시작되고 삽이 뜨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돈을 받고 싶어 하는 회사들, 받을 회사들 이게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결국에는 수요잔고가 쌓이는 애들을 위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많잖아요. 풍력 그쪽에서도 터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체 산업 들어가죠. 그리고 SMR 들어가죠. 결국 대형운전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이즈들에 대한 수주를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중요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결국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이 부분도 꼭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 딱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원전하면 또 현대건설이 되게 맞아요. 많이 올랐었잖아요. 현대건설은 어느 위치일까요, 현재? 현대건설이 사실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했다가 바로 올라갔죠. 어느 순간 이제 현대건설이 아니라 현대원전이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시장에서 보는 밸류에이션이 주택건설, 뭐 금리나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원전 쪽의 향후에 캐파 확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EPC, 그러니까 시공 설계 쪽으로 워낙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더 크게 또 주목을 좀 받는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뭐 핀란드나 이제 스웨덴이나 이쪽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강하게 좀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건설사 대비 어나더 레벨로 가는 게 좀 맞다로 좀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레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게 현대건설만의 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탑픽은 맞는데 건설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와 건설 주택 관련된 이슈들 여기에서 당연히 그 APC 관련된 시공 능력은 현대건설이 있다는 그것도 충분히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그 원전 키워드 갖고 있는 건설주 내에서도 결국에는 현대건설을 잡는 게 더 낫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섹터에 대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또 지금은 기대감이 또 함께 반영이 되는 섹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2차 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되게 울상으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웃으면서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알아서 쓰러져서 주고 있으니까 뭐 길을 터주고 있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사실 되게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 팬이고 막 저 책도 사서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컨셉이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고 나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한테 도전하는 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전한 기업이 있었죠.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또 들어오면 예전 태양광 때도 사실 그때 그랬지만 그때도 태양광 기업들 보면 막 2000년도 초반에 과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막 상장 엄청 해가지고 상패당한 기업들 되게 많아요. 뭐 제 친한 동생들 옛날 중국 고성 성윤광전 투자 진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당해가지고 그 위에 제가 절대로 코드 번호 9로 시작하는 기업은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딱 똑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전기차 쪽에. 근데 지금 중국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보조금을 주면서 왜 그런 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중국의 내부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이라도 해라 그거죠.
테무가 관심을 받았죠. 요즘 아무 관심 없지만 쉬인이 관심을 받았죠. 비아디가 관심 받았죠. 근데 요즘에 비아디 말 별로 없어요. 샤오미 뭐 이런 애들 나오고 있죠. 결국은 중국이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버티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비아디를 좀 많이 푸시를 해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들어갔고 근데 전기차에서 사실 제일 높은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배터리고 근데 배터리가 워낙 비쌌었던 상황이고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을 한참 먹고 할 때는 테슬라가 장악을 했죠. 그 비싸더라도 그 비싼 배터리를 다 돈 주고 샀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잡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중국이 들어오더니 LFP라는 걸 만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한참 열심히 할 때 그 배터리를 확보하기도 힘들 때 샀었던 그 배터리 높은 가격의 배터리가 나중에는 불량 재고화 돼 버려요. 너무 비싼. 그래서 저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가이던스를 계속 낮췄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중국이 좀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LFP를 테슬라도 도입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결국은 테슬라가 LFP를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중국이랑 붙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려면 이제 NCM 못 써요. 너무 이제 비싼 거기 때문에 못 써가지고 LFP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 당분간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캐즘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이었죠? 우리 더 이상 보조금 필요 없는데 라는 멘트를 던지면서 제가 그걸 캐치하고 이거 캐즘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 주말 중에 나온 기사가 보니까 테슬라가 사필 규정이죠. 이제 LFP를 버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NCM을 넣었다. 예, 3원 개를 넣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끝났다 보는 거예요. 끝났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차전지 분위기는 그래서 가격은 사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 제가 한번 몇 년 동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그 자료인데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한 자료예요. 사실은 중간에 한번 이제 이 양극재 가격이 한번 빵 튀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그러면서 그때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최상승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떴냐면은 결국은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뜬 거예요. 근데 걔네만 올랐어요? 다 올랐잖아요. 전해가 중요한데 전부터 양극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 3년만 딱 빼고 보잖아요. 그냥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올해 초에 루시드가 갑자기 자금을 확충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장은 쟤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금을 확보할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봤어요. 얘들 지금 판 준비하는 거다. 그 이후에 지금 배터리 사고 있잖아요.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그리고 막 이제 배터리 사고 있죠.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기차랑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제 만드는 그 비용 자체가 거의 비슷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유지비가 중요할 건데 전기차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멘트하기 힘들었는데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든데 네, 좀 올해는 진짜 살아나셔가지고 농담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 마이너스 40%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플러스화 돼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저도요. 네. 네.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과장님께서는 최근 2차전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뷰가 확실히 조금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스트롱 바이는 아직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2차전지 에너지도 이제 뷰가 바뀌었고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일단 나올 만한 악재 리스크는 충분히 좀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9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한다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모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전기차 진투율이나 뭐 전기차 업황의 회복의 둔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말씀했던 주가는 똑같이 그대로 안 움직입니다. 이미 다 반영했고 이제부터 이제 작은 좋은 얘기 하나만 더 주가가 튈 수 있는 게 오히려 그쪽 시장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의 주목도는 중국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화가 확실히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가격도 지금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거의 바닥을 찍은 게 58,000위안일 겁니다. 근데 어젠가 72,000위안까지 확 찍어버렸어요. 물론 오늘 69,000위안까지 왔지만은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하반기 때 물론 최근에 리튬 가격 때 뭐 하이드로 리튬인가요? 그 전부 상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 그렇다는 거는 일단 리튬 가격은 실적에 반영이 바로 될 거고 그러면 양극재들은 3개월 뒤에 그 리튬 가격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배터리 업체들은 한 6개월 뒤에 이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실적에 대한 계산서는 조금은 숨통이 튀었구나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도 이제 저기 용산이나 일산에 보면 BYD 매장이 있더라고요. 사람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엄청 하던데. 그냥 하는데 BYD 아직도 저는 지나가다 BYD 자동차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출시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밀어내기 수출이나 실제로 지금 중국의 정말 제 공급과잉 이슈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지금 BID가 지금 어음이 제가 한 달 전에 듣기로 한 70조가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 자금의 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럼 그 공급과잉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아까 LNF, SK 이노베이션 그 자금 한 20조 뭐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 뭐 아까 뭐 우리나라 뭐 정책에서도 뭐 세액 공제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당연히 내가 펀드 매니저라도 6월달 윈도우 드레싱 있으면은 2차 전지 그냥 몇 개 담아도 되겠는데 이런 마인드를 그냥 가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조건 들고 가야 되냐? 한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 3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나올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눌리고 한 번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 나와야죠. 맞아요. 네. 나와야 돼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또 그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리튬 광산 중단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감산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그러면 2차 전지를 공략할 때 지금은 셀보다는 네. 소재단을 공략을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게 2차 전지도 그 안에서 돌아요. 사이클도 도는데 저는 지금 양극재 위주 쪽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봐요. 그들의 타임이 좀 온 것 같아가지고 그 고위주로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굳이 뭐 한쪽 업종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은요? 물론 이제 여러 대안책도 있고 뭐 LNF도 그렇고 있지만은 최근에 대조전자 재료나 나노 신소재나 뭐 CNT 도전재죠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 일단은 물론 테슬라도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분명한 거는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 이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클 수 물론 지금 뭐 규제 관련된 뭐 교통당국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 시장이 아마 내년에 제가 알기로 테슬라가 이게 실제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대 이상은 많이 생산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쪽에 있는 밸류체인을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해봤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나 대조전자 재료나 아니면 나노신 소재와 같은 이쪽 라인들만 좀 위주로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중국 이슈를 먼저 다뤄봤는데, 이제 하반기 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말고 또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보고 계신 쪽 있으세요? 사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결국은 테슬라냐 중국이냐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이 저는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제 계속 그냥 생산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절하겠다고 하는 업종을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뭐 EV, 배터리, 뭐 철강, 조선 뭐 그냥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뭐 해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걸 다 생산을 중단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중국이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그렇게 제격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는 분명히 이제 안 먹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생산을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우선 당분간은 좀 그걸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분명히 우리나라 업종들이 다 모든 업종들이 사실 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상승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가 이제 다시 관심사로 오를 거고 테슬라가 이제 내일 아마 장 끝나고 발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겠네요.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모델 Y가 뭐 300만인가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다시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느 정도로 다시 안정을 찾아주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만 파는 기업은 아니죠. 이제 로보택시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로보택시가 이제 어느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냐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근데 가격이 일단 싸요. 미국에서 그런 택시 가격을 한다고? 물론 이제 택시 노조라는 게 또 미국에 있고 뭐 뉴욕에서 택시 타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그 택시 기본료 가격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기존에 저항대가 되게 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택시 라이센스를 돈 주고 이제 매매하는데 그게 몇 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존의 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각국별로 어떻게 해결하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트럼프랑 사이가 다시 좋아져야죠. 제재를 풀어줘야죠. 테슬라가 하는 모든 사업 자체가 다 정부의 어떤 제재가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그냥 아우 쿨하다, 뭐 우리 원래 친하다 이런 액션이 사실 나와주게 되면은 그거 심리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지금 거의 뭐 트럼프 관련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산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도 두 분의 어떤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지 좀 투자 심리가 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슈까지 체크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2차 전지 하면 또 포스코 그룹주랑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인데 과장님 일단 포스코 그룹주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포스코 퓨처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막 좋지 않았는데 주가는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최근에 뭐 흑연 반덤핑 관세 그 이슈 때문에 아마 조금 가장 주목받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 쪽이 지금 철강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반덤핑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철강 쪽은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뭐 흑연이나 아니면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좀 이슈가 좀 같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격의 반등에 대한 이슈들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분위기가 좀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번엔 컴콜에서도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해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도 나쁘진 않고 제가 알기로 포스코 퓨처엠이 예전에 에코프로 BM인가요? 같이 캐나다 쪽에 양극재 공장을 좀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살아나는지 여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과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격에 대한 인상의 부분들 실적의 개선세가 하반기 때도 뒤바뀌는지 여부 그것만 어느 정도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충분한 대안책이 되고 퓨처엠도 아까 양극재 얘기했었지만은 저 음극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메리트는 남아있는 거죠?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작년이랑 올해랑 인터배터리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은 봐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느낀 거는 이분들도 올해 하반기는 괜찮아질 거라 보는데 3분기까지는 확신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좀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일단 지금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이게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좀 살아나고 있고 대표주들이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실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단 앞에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코프로 그룹이랑 이제 포스코랑 같이 해서 지금 캐나다 쪽에 공장 증설하는 문제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걸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업종이 지금 결론은 다 관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었죠. 그들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공장 증설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캐나다나 멕시코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공장 증설된 부분이 과연 그 국가들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들어갈 때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주가는 멈칫멈칫하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관세 협상이 좀 끝나줘야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납보 상태에 있을 때 잘 풀려요. 캐나다랑 친하거든요.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캐나다랑 친하고 멕시코랑 친하고 트럼프가 또 바보 아닌 이상 자기네 나라 공장 거기 다 있는데 거기 관세를 때리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산업 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사업하는 사람인데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당장 뭐 공장 여기 옮겨 이건 안 되거든요. 무슨 뛰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죠. 다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해봐라라고 지금 푸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업할 때는 그냥 협상 같은 거 할 때 그냥 세게 불러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한 악재성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는 게 나오면서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번 3분기 때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분위기 전환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이게 마감이 될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네,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셔야 된다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지난달에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월봉 차트 봤는데 전달이랑 이번 달 다 양봉이 찍히고 있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그쵸. 뭐 1분기 때 흑자 전환했으니까 에코프로 BM은 그러면 이제 이번 2분기 때도 뭐 흑자 전환 할 거예요. 흑자 전환이 아니라 지속이죠. 지속이고 아마 100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꾸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다음 주쯤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이제 에코프로 BM에서도 에코프로 EM이 있죠. 삼성 SDI와 같은 맺었던 이제 법인 자체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실 좀 LG 엔솔은 사실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SDI는 조금 주춤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에코프로 EM과 이 법인에 대한 뭐 지속성 여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봤을 때는 일단 이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물론 지금 뭐 알테오젠이 뭐 하반기 때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완전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할 수 있겠구나 이게 레벨이 나올 건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포스코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마 기자분들이나 지주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할 게 그럼 너네 다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분명 꼭 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 쪽에 대한 좀 시선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 아까 대표님께서는 일단 3분기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물론 LG 엔솔은 APC 감안해서 이제 흑자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게 실적이 정말 세 자릿수, 네 자릿수로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도 이제 적어도 최악은 지났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거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좀 시장에서는 중요하고 있고 실제로도 3분기 때부터 좀 시장에서는 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시장에서도 좀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도 좀 꾸시고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 가동률 중요하고요. 실적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3분기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좀 캐즘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2차 전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 2차 전지, 원전에 대한 섹터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과장님.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너무 들뜨지는 않되 기대감을 걸면서 시장 잘 다뤄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민아였습니다.